네, KBS 라디오 굿모닝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구갑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내용부터 평가를 들어보죠. 저는 대통령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안타깝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네. 분노에 절규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다. 예.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게 자화자찬만 늘어놓으셨거든요. 부동산 이외에는 예. 조금 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사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긴 했거든요. 뭐 대북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부동산 인정 말고는 다른 부분은 그냥 성과 홍보에 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도 뭐 기존은 또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진정으로 반성한 것이라면 이 기조를 유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잘못됐다고 하면서 기존은 유지하겠다고 한 거, 그것도 참. 그러니까 어폐가 있다는 거. 예. 그 정책적 기조는 그대로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도 문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3명 장관 후보자의 능력을 좀 봐달라. 청와대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저도 그중에 문제가 없는 분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었던 분 2분은 이미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이제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예. 4일까지. 그거는 다시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임혜숙 가기정통부 장관 경우에는 배우자와 2딸을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과기정통부가 1년에 27조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쓰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는데 작은 나라 돈 출장비 쓰는 것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분이 큰 돈을 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도자기 몇 점 정도 밀수하면 모르겠는데 무려 1250점이고 샹들리에가 8개예요. 예. 이게 자기 집에 쓰던 거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뭐 궁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와서 판매까지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고 해수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해양경찰청이 있는데 해양경찰청이 해상 밀수를 또 단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장관이 이렇게 밀수해서 판매하면 그 단속하라는 대응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전재수 의원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직 기간 동안의 청렴성 그리고 이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세세한 잣대를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세한 잣대는 원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를 보는 게 인사청문회인데 예. 뭐 공직 30년을 해서 능력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청와대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은 청와대이고 이 기준이 조국 사태 이후에 너무 비리의 종합세트가 임명이 되니까 청와대부터 기준이 눈높이가 낮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딱 7명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강행을 했고요. 지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벌써 29명이나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청와대에서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년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인사까지도 문제가 있다. 그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야당에서 또 절대 굽힐 수 없는 부분인 거네요. 이렇게 반대한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알겠습니다. 타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당대표 얘기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당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차기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또 국민들의 요구,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자기 당대표의 제일 큰 숙제는 우리 이제 1년 남아있는 대선에서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건데, 당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려면은 쇄신과 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2030,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중도층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압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속도감 있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 훨씬 더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내놓고 쇄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초선은 지금 우리 김웅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예. 출마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니까 새로운 얼굴로 쇄신과 변화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 당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 예를 들면 김기영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주호영, 조경태 의원 다선 의원들이 당권에 도전하는데 이분들 지역을 두고요. TK, PK니까 도로 영남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처럼 뭐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예. 좁은 땅 안에서 무슨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수도권이 어떻고 이게 쪼개는 게 예.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지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마 탈 게 아니고 예. 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과 비전에 초점을 둬야지 지역에 두는 거는 이것도 예. 또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후보자의 어떤 본질을 봐야 되는 건데 지역 자체 그렇습니다. 매몰돼서 그걸로 문제 삼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아니,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이제 바뀌어야 예. 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절차를 밟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 나경원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네. 이전에 강성 보수라고 일컬을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도로 이번엔 영남당이 아니라 도로 이제 한국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쇄신과 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쇄신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 후보 선거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 김웅 의원을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예. 뭐 어린 새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경험이 일천하다고 이렇게 그러게요. 비판을 하셨습니다. 전 이분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무소속이지만 예. 선 의원이시거든요. 네. 최다선 의원이신데 저 초선 의원이 개혁하겠다고 나선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굳이 저격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좀 더 담대하고 어른스럽게 좀스럽지 않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배들을 좀 갈등 일으키지 말고 포용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가 이제 쇄신이 필요하고 또 중도 세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와 또 새로운 보수를 모두가 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건 모두가 알 텐데 그러나 네. 또 지금 한편으로는 선택의 기류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 강성 보수의 힘을 다시 받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젊은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되냐.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번 이제 4.7 보궐선거에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는 강성 보수 전통적인 지층만으로 이길 수 없다. 예. 그게 중도로 들어와서 2030 뭐 취하의 진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돌아서서 찍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 안 찍던 2030도 찍고 40도 많이 돌아왔는데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선에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예. 이때 중도와 2030 샤이 진보들 확보하지 않으면은 예.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당의 알겠습니다. 패배 정도가 아니고.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 반대표가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의원님이 네. 반대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 좀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법 자체 반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LH 투기 사태 이후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소위 개혁 입법이라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소신 투표로 반대를 했고요. 예. 딱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 전부 찬성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무려 189만 명에 되는 공무원하고 네.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9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예. 이 많은 숫자를
재산 등록을 받고 부동산 신고를 받고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189만 명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뚝딱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시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고 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는 네. 짧은데 또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 좀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뭐 이번 임기는 이제 1년 2개월 남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4년을 더 한다고 보고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당장은 코로나가 너무 급한 문제이고요. 예. 이게 이제 부산이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보호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일자리입니다. 앞으로 1년도 그렇고 추가 4년도 그렇고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한 달에 부산에서 1,500명 정도가 지금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하나라도 1년 2개월 남은 기간 중에 성공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 코로나하고 일자리가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뭐 산학연 관련해서 선순환의 어떤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